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까, 또는 부모님은 어디에 모시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실버타운이 좋다는데 거기 가면 되나? 아니면 우리 애들 고생 안 시키게 요양원 자리를 미리 알아봐야 하나요? 하고 말이죠. 사실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떤 곳은 호텔처럼 화려하고 어떤 곳은 병원처럼 정성스러운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세연구에서는 여러분의 평생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복지시설의 종류를 아주 쉽게,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사례들을 섞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백세연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곳은 바로 실버타운과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많은 분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여기일 거예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여가 생활 즐기면서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삶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교직에 계셨던 두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서울 근교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삼시세끼 밥 차려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나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다고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자녀들 집에 들어가 살자니 서로 불편한 게 뻔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하신 곳이 바로 실버타운이었어요. 실버타운은 한마디로 주거가 중심인 곳입니다. 아프신 곳이 아니라 건강할 때 노후를 즐기면서 사는 곳이죠. 식사 서비스는 물론이고 수영장, 골프 연습장, 노래교실 같은 문화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실버타운과 복지주택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노인 복지주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실버타운이 포함된다고 보셔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실버타운은 민간에서 운영하며 조금 더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해요. 반면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노인 복지주택은 좀 더 실속 있고 주거 안전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죠. 이 두 곳의 공통점은 건강한 어르신이 입소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만약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아주 불편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곳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렵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비용과 자격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와 경제력입니다. 아무래도 서비스가 좋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입주보증금이 있어야 하고 매달 생활비를 내야 하는데 시설의 위치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한 달에 100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하죠. 입소 자격은 보통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60세가 넘어도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 요양 등급이 없어도, 아니 없어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아파서 가는 곳이 아니라 잘 살러 가는 곳이니까요. 방금 그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가족들과 상의할 때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주거 중심의 시설 말고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요양원까지는 아닌 그 단계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밥 챙겨 먹는 것도 귀찮고 가끔 깜빡깜빡해서 가스불 켜놓는 게 걱정되니 그런 정도의 상황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바로 양로원입니다. 실버타운이 내 돈을 내고 즐기는 프리미엄 주택이라면 양로원은 조금 더 복지적인 측면이 강한 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낙상사고라도 당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벌써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정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 그리고 요양원이 절대 고려장이 아닌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양로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사실 양로원과 요양원을 보통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로원이랬다, 요양원이랬다가 그게 그건가 하시는데 사실 이름도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럴만해요. 하지만 이 둘은 목적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양로원은 한마디로 건강하지만 혼자 살기 힘든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웠던 한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몸은 정정하셔서 식사도 직접 하시고 산책도 잘 다니시는데 유독 밤만 되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밤중에 자다가 어디가 아프면 어쩌나, 갑자기 쓰러지면 또 누가 나를 발견해 주려나 하는 공포심 때문이었죠. 이런 분들이 바로 양로원에 가시면 딱 좋습니다. 양로원은 식사 제공은 기본이고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반면에 요양원은 아픈 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곳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1등급이나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들어가시죠. 혼자서 옷을 입거나 씻는 것이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찾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이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마치 고려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자녀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입소 첫날에 문 밖에서 펑펑 우는 자녀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따님분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연컨대 요양원은 절대 고려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판 전문적인 효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치매가 심해지거나 거동이 전혀 안 되는 부모님을 집에서 자녀가 24시간 돌보는 건 참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녀도 지치고 부모님도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해서 서로 상처만 남게 되거든요. 요양원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하면서 욕창 관리부터 투약 조절 또 영양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해드려요. 보호자분들은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면회 가서 부모님과 오붓하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깨끗한 시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계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날 그 지인이 제가 운영하던 요양원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상담을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둘째 아들이셨는데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장남이 모시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욕창이 좀 생겼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면 이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좋다고 해서 이제 그분이 어머님을 모시고 온 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욕창이 머리 이게 뒤통수, 양쪽 팔꿈치, 엉덩이 두 군데, 발뒤꿈치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거기가 모두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패이시고 염증도 심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고 화가 치밀려고 해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장남인 형이 장남으로서 내가 모셔야지 어머님을 어떻게 요양원에 모시냐,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우겨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모신 거예요? 방치한 거지? 그렇게 내뱉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싸우다시피 해서 모시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하루에 2번씩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욕창 치료를 해드렸고 3개월 만에 깨끗하게 완치시켰습니다. 그 보호자는 늘 감사하다며 과일 등의 간식을 한 보따리씩 사오셨고 저는 그 어머님이 지병인 폐암으로 임종하는 순간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로원과 요양원을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이 차이점만 잘 아셔도 나중에 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양로원은 주거와 생활 지원이 목적이라 건강하신 분들이 가시는 곳이고, 요양원은 의료와 간호 서비스가 중심이라 장기 요양 등급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양로원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양원은 국가에서 80%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물론 시설의 어떤 급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정보 잊어버리기 전에 백세연구 구독 버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표를 보시면 확실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양로원은 삶의 즐거움을 위해 선택한 곳이고 요양원은 치료와 돌봄을 위해 선택한 곳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요양원을 운영할 때 보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셨던 어르신들도 규칙적인 식사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오히려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대충 물에 밥 말아 드시다가 요양원 와서는 영양 식단을 드시니 얼굴색부터 달라지시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집에서 죽을란다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도 저는 100번 이해를 합니다. 평생 일거원 내 집, 그리고 내 동네가 주는 그 안락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테니까요. 시설에 가지 않고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낮 동안만 학교 다니듯이 이용하는 서비스도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걸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시설 입소가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시거나 집에서의 생활을 고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직장 생활로 바쁠 때 이 서비스들이 얼마나 효자한 노릇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재가 서비스의 핵심인 주간보호 서비스와 주간보호센터 요양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왜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방문 요양을 부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백세연구의 깊이 있는 정보를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한층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계셔서 걱정스러우신 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또 만족도도 높은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흔히들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부르시죠. 아침에 셔틀버스가 집 앞에 오면 선생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차에 올라타시고 또 센터에 가셔서 친구분들과 운동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오후에는 만들기나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다가 저녁쯤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처음에는 센터에도 가기 싫다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시는 분들도 막상 한두 번 가보시면 나중에는 주말에도 가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정이 많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자녀들이 모두 직장 다니고 낮에는 혼자 집에 계셨어요. 무릎이 좋지 않아 밖으로 나가는 게 겁이 나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시간을 보내셨죠. 그러다 보니까 말수도 줄어들고 식사도 대충 물에 말아서 드시는 게 전부였지요. 자연스럽게 기력은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어요. 많이 우울해지다 보면 또 치매가 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설득해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기 시작한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마다 예쁜 옷도 알아서 좀 갈아입으시고 또 센터에서 배운 체조를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자랑도 하시고 무엇보다 또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인지기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해요. 이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이용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요양원에 비해 훨씬 적지요.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이나 뇌세포를 깨워주고 사회적인 교류가 고립감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보호자 입장에서도 낮 동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 온 가족의 삶이 질이 올라가는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백세연구를 시청하시는 분께 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시고 계신가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를 연구하는 저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비용이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뒤이어 설명해 드릴 방문 요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 혹은 나 자신을 위해 어디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실 때 이 표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는 활동과 사회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방문요양은 일상생활 보조에 더 집중되어 있지요. 만약 어르신이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주간보호센터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시거나 낯가림 심해서 1대1로 조용히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방문 요양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시기는 바로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때입니다. 집안에만 계시면 근육은 금방 빠지고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해 멍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사람들과 대화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센터에 가면 물리치료 기계도 있고 실버 체조 강사님들도 오셔서 전문적인 관리를 해주시니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등급은 있으신데 밖으로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억지로 보내면 오히려 병이 날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독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둔 서비스가 바로 방문요양입니다. 내 집, 내 방이라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방문요양은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파출부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 수발 들어주고 정서적인 말벗이 되어드리는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입니다. 요양원을 운영할 때 보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셔서 시설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집에서 꾸준히 방문 케어를 받으셨던 분들이 적응도 빠르고 건강관리도 더 잘 되어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시설에 들어가는 것부터 집에서 받는 서비스까지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실버타운이나 양로원처럼 주거가 중심인 곳이 있고 요양원처럼 의료 돌봄이 중심인 곳이 있으며 주간보호나 방문요양처럼 집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며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비용이지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복잡한 신청 과정과 실질적인 비용 계산법, 그리고 시설을 고를 때 절대로 속지 않는 비법까지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차,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지금까지 큰 규모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형 시설이 주는 북적거림이나 낯선 환경을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참 많아요. 그냥 시골집 같은 데서 몇 분 안 되는 그 소규모에서 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아주 따뜻한 형태의 시설이 바로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하고 또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일반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서 소수의 인원만 모여 사시는 소규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보면 큰 병원이나 큰 요양원은 아무래도 규칙이 좀 엄격하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르신들이 위축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동생활 가정은 마치 내 집 거실에서 동네 친구들과 오손도손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냥 먼저 노인 공동생활가정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양로원의 소규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그냥 노인 공동생활가정 그러면 양로원의 소규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은 어느 정도 괜찮으신데 혼자 식사 챙기기 어렵고 적적한 분들 5분에서 한 9분 정도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서 정식 허가를 물론 내야 되죠. 거기서 함께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다 맞아야 되고 신고사항에 적합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적다 보니 선생님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그 식습관이나 성격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지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님은 평생을 조용한 시골집에서 사셨는데 자녀들 권유로 수백 명이 사는 큰 시설에 가셨다가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9분이 사시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서는 주방에서 찌개 끓이는 냄새도 나고 설날에는 같이 둘러앉아 만두도 빚고 또 전도 부치고 이렇게 거실에서 같이 텔레비전도 보면서 금방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요양이라고 붙었으니까 이거는 요양원의 소규모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입소해요. 시설은 물론 작지만 아무나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모만 작지 모든 설치 규정을 다 이행해야만 설립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일반 요양원은 입소 정원이 보통 수십 명에서 100명에 넘기기도 하지만 이곳은 딱히 많아야 9분까지 모실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명이라는 숫자가 참 묘해요.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아서 서로 가족처럼 챙겨줄 수 있는 딱 적당한 인원이거든요. 요양원을 직접 운영해 본 제 경험상 규모가 작을수록 어르신들의 욕창관리나 영양관리가 훨씬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적으니까 그만큼 정성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잠깐 백세연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꿀팁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성격이 예민하시거나 사람 많은 곳을 꺼리신다면 무조건 크고 이렇게 화려한 요양원만 찾으실 게 아니라 이런 소규모 요양 공동 가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집 근처 일반 아파트나 빌라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분들이 면회 가기에도 훨씬 편하고 부모 낯선 병원 시설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런 소중한 정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시고 백세연구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시설과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표로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 부모님 성향에 맞는 곳이 어디인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표를 보시면 정원 차이가 가장 눈에 띄죠. 9명 이하라는 건 그만큼 선생님들이 손길이 깊게 닿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데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치매나 중풍보다도 또 외로움과 소외감이거든요. 소규모 시설에서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도 먹으면서 오늘 기분은 어떤지 어디가 불편한지 실시간으로 바로 소통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물론 대형 시설은 물리치료실이나 큰 강당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어르신들이 상태와 성향에 따라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거시설부터 생활시설 그리고 재가 서비스와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지도는 다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이 많아도 당장 내가 신청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등급은 어디서 받나? 또 진짜 한 달에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정확히 얼마나 되나? 혹시 시설에서 우리 부모님 구박하면 어쩌나 걱정되는데 좋은 시설 고르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제가 요양원 운영했던 운영자로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시설 고를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체크리스트와 비용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등급 신청부터 입소까지 복잡한 절차를 아주 쉽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 파트너 백세연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설의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어떻게 신청하느냐와 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요양원을 운영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등급 신청 절차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지레 포기하시거나 비용이 수백만 원씩 들까봐 걱정하시면서 병을 키우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모든 서비스의 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며칠 뒤에 조사원들이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 어르신들이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식사는 혼자 하시는지, 화장실 이용은 어떠신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원이 왔을 때 어르신들이 자존심 때문에 나 이거 다 할 줄 알아. 혼자서도 잘해.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평소에는 잘 못하셨는데 분명히 조사하러 나오면 뭔가 시험 보는 기분이 돼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평소에 정말 불편하신 점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주셔야 정확한 등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또 비용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국가지원센터에서 또는 그 방문의 퍼센트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아주 조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시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요양비 그리고 간병비 외에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비와 간식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됩니다. 전에 병원도 그랬잖아요. 식사비 빼고 병원비 나왔었는데 여기도 지금 아직까지 요양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 요양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 20%에다가 식대비를 합치면 지역이나 그 시설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은 이보다 훨씬 저렴해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생각보다 문턱이 아주 높지는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캡처해두고 두고 보셔야 할 좋은 시설 고르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백세 연구를 신청하시는 여러분만을 위해 제가 현장에서 터득한 비법입니다. 확인 항목 체크 포인트 이 리스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그 시설의 냄새와 그 직원들의 표정입니다. 시설에 들어갔는데 좀 냄새가 난다거나 위생 상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직원들이 표정이 어두우면 그만큼 어르신들의 정성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고요. 제가 원장으로 일할 때도 항상 강조했던 게 우리의 표정이 어르신들의 하루 기분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최소 3군데 이상의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제가 직접 방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제가 직접 방문해 본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걸 고정 댓글에 요양원 블로그와 링크를 공유하니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요양원 운영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쾌적한 내부 환경에 저도 감탄했으니까요. 방마다 천장에서 산소까지 품어주니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도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백세 연구를 구독하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내 부모님께 딱 맞는 최고의 보금자리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알짜배기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절차와 비용까지 알았으니 마음이 좀 놓이시지요. 하지만 시설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시설에 가신다고 해서 모든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본인이 꾸준히 움직이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특히 근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시설에 계셔도 또 침대에만 누워 계시려고 하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의료인인 제가 제안하는 시설 생활 100배 즐기는 법과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뒷부분에 특별히 준비한 운동 영상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백세연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도 멈추지 않고 연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와 시설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시설도 고르고 등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관문은 내 정든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요양원 운영할 때 보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선생님들이 친절해도 처음 한 달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 돼요. 평생 내가 닦고 가꾼 가구들, 손때 묻은 벽지, 익숙한 골목길을 뒤로하고 그냥 낯선 침대에 눕는다는 게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이걸 저는 시설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시면 오히려 집에서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활기찬 제2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처음 요양원에 오셨을 때는 매일같이 짐을 싸서 집에 가겠다고 우기셨어요. 자녀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눈물바다가 됐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설에서 운영하는 미녀교실과 원예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또 대화도 되시면서 할머니의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배워본 게 처음이야 라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시던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누구의 어머니로만 사셨는데 이곳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불리며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한 개인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시설에 가신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귀찮게 하던 집안일과 끼니 걱정에서 벗어나서 내 건강과 즐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내 물리치료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복도라도 꾸준히 걸으시면서 근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시설 선생님들이 다 해주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여기서 좀 더 건강해져서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즐겁게 살겠다는 주도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백세 연구를 통해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거든요. 이쯤에서 시설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적극적인 생활과 수동적인 생활이 가져오는 엄청난 차이를 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내가 시설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지 명확해질 거예요. 백세 연구 구독자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림에 나오는 대로 적극적인 삶을 선택하시겠지요. 표를 보시니 마음이 좀 단단해지시나요? 제가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본 결과 같은 등급과 같은 상태의 시설로 들어오셔도 1년 뒤의 모습은 이태도 한 끗 차이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던지고 스스로 걸어 나가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운이 없어 휠체어에만 자꾸 의지하게 되시기도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시설에 모셨다고 해서 미안함에만 빠져 있지 마세요. 면회 가셨을 때 엄마 저번에 배운 노래는 뭐야?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선생님들이 엄마 잘 돌봐주니까 너무 좋다 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도 계속 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표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읽거든요. 자녀가 슬퍼하면 부모님은 자신이 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당하고 밝게 면해 오세요. 백세 연구는 단순히 어디가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채널을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공부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총정리해보고 75세인 제가 왜 이렇게 노인복지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100세 시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마무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맨 뒤에는 제가 직접 운동했던, 그리고 시설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하체 근력 운동 영상을 첨부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버타운부터 요양원, 그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요양, 가정 같은 느낌의 소규모 시설까지 참 많은 곳을 둘러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노인복지시설들이 이제는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 100세 채널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선생님 덕분에 부모님 모실 곳을 잘 찾았어요. 혹은 나중에 내가 갈 곳에 대해 미리 공부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76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더 젊게 봐주시지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싼 보약을 먹어서도 아니고 또 특별한 관리 덕분도 아닙니다. 제 건강의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배움, 뭔가 해보려는 노력, 그리고 나누는 기쁨에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일하며 평생 아픈 분들을 돌봤고 요양원을 운영하며 노년의 마지막 고비들을 함께 넘겼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께 나누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더 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주택을, 혹시 혼자 살기 적적하고 낙상이 걱정이 된다면 양로원이나 공동생활 가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전문적인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을, 또 집에서 거주하며 도움을 받고 싶다면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와 성향에 딱 맞는 옷을 입듯이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100세 연구의 핵심 요약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니 꼭 캡처해서 보관해 주세요. 또한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고 아니면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지요.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전문 환경에서 내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가꾸어가는 새로운 정거장입니다. 내가 보아왔던 많은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분들은 환경을 타지 않고 그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며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백세연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고 국가가 마련한 이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희망찬 청사진을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담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춤추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실전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좋은 시설에 가더라도 내 발로 걷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좁은 거실이나 또 요양원 침대 옆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100세 건강 하체 운동을 첨부하겠습니다. 이 운동만 매일 5분씩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이어지는 운동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